네, 안녕하세요. 성공섭의 시작 접정보센터 이남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오늘도 기분 좋은 금요일이 돌아왔습니다. 또 오늘만 버티면 황금빛 주말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한테는 그림의 떡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냥 네. 즐거운 주말만은 아닐 텐데 지금 또 본격적인 상반기 공채를 준비하면서 조금 더 빠듯한 일정을 보내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취준생들의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명언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사람의 운수는 아무리 다르게 보이더라도 행복과 불행이 서로 뒤섞이다 보면 결국은 평등한 상태가 된다라는 로슈 푸코의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 작가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취준 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존감도 많이 낮아지고요. 한없이 우울한 순간들이 자주 찾아오기 마련인데 오늘 저희의 응원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합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위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알찬 정보도 많이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금요일 저희 잡정보센터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금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금쪽 같은 시간입니다. 취업 컨설팅계 최고 히어로들과 함께하는 어벤져스 특집 시간입니다. 네, 본격적인 공채 시즌을 함께 맞이한 3월이니만큼 첫 어벤져스 이분들이 빠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취준생들의 막막했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해결사 세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위포트의 조민혁 컨설턴트, 커리어 컬리지의 이철엄 컨설턴트, 더 빅스터디의 마민영 강사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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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민혁 쌤, 네. 아까 로시엘 명언, 네. 로슈 푸코. 그러니까요. 그게 난데없이 네. 마음에 아주 드십니까? 인상 깊네요. 마음에 네, 좀 잘- 울림이 있나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 인물이라 좋은 명언인 것 같습니다. 저도 몰라서 제가 들어가기 전에 찾아봤습니다. 아, 네. 혹시 쌤들만의 명언 좀 이런 게 있나요? 아니 뭐 좌우명? 저는 요즘 친구들한테 많이 하는 거는 뭐 과거나 현재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일단 하는 게 중요하다. 일단 실행이 중요하다라고 해놓고 제 이름을 살려서 항상 처음 마음처럼 지금 이처럼만 하면 처음처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네, 이름이 또 명언이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또 마 교수님 또 기대가 됩니다. 저는 되게 심플합니다. 그냥 일단 하자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방금 지어내신 건 아닌가요? 좀 그런 감이 있는데 항상 친구들이 막 머뭇거리더라고요. 도전을 주저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일단은 안 하고 후회할 바에 하고 만약에 좀 실패하더라도 얻는 게 있으니까 충분히 좀 도전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올해 채용 시장에 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기 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 채용 시장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금융권과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도 있었고 최저임금제가 인상이 됐고 또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됐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채용 시장을 들어가려는 취준생들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걱정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민혁 선생님 보시기에 지금 취준생들이 어떤 부분을 걱정하고 있고 어떤 걸 좀 고려하고 있나요? 90년대생들이잖아요. 지금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 90년대생인데 네. 영리해요. 굉장히 영리하고 현실적이라 사실 공채가 시작된다고 하면은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약간 축제 분위기였거든요. 와가지고 기념품도 많이 나눠주고 네네. 뭐 그 회사에 그렇게 관심이 없더라도 뭐 채용 설명회 좀 이렇게 듣다 보면은 한번 입사 준비해 볼까 이런 좀 낭만도 있고 했는데 지금은 전혀 우리 구직자분들 중에서도 문과분들은 이제는 거의 체념했어요. 실제로 서류 통과가 어렵고 이렇다는 걸 알아서 채용 설명회가 있다고 해도 뭐 그냥 갈까 말까 고민하고 그냥 자기의 현실에 맞게끔 전략을 수립하고 있어서 아주 현실적으로 저는 예전에 비해서는 좀 씁쓸한 것 같지만 잘하고 있다. 굉장히 차분하게 지금 상반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전만큼 네. 확실히 축제 분위기는 아니지만 또 차분하게 자신의 전략에 그렇죠. 따라서 삼성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는데 삼성 채용하기 전에 이미 많은 친구들이 지원한 직무라든지 회사를 정해서 자소서도 미리미리 쓰고 이랬는데 지금은 사실 뭐 삼성전자를 제외한 다른 회사들은 채용 규모도 뭐 명확하게 밝히지를 않았고 그 미래전략실 해체하고 나서 이제 각 계열사별로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삼성이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각계전투예요 회사들이. 삼성 SDS 따로 지금 뽑고 뭐 이래서 뭐 방황하고 이렇다기보다는 아마 마감날 그냥
몰리지 않을까. 학생들이 좀 미리미리 대비하고 이러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네. 음. 말씀해 보실 때는 지금 취준생들 분위기가 어떻다고 보시나요? 전 항상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처럼 열심히 하자라고 네. 하고 있고요. 뭐 아까 말씀해주신 뭐 최저임금 인상이나 뭐 52시간 근무제, 뭐 시차 출근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업에서는 우리가 워라밸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선배님들이나 아니면 언론들을 통해서 뭐 신세계가 이번에 주 몇 시간 근무제를 한다라더라, 뭐 삼성에서 시차 출근제를 뭐 도입했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워라밸이 굉장히 좋은 기업에 대한 선호도는 갈수록 좀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제가 좀 느끼는 그런 감정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철엄 쌤은 어떻게 좀 느끼고 계시나요? 정보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오히려 그 정보의 이런 복지 정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좋은 그냥 알게 되는 정보인데 혹시나 뭐 어디 채용이 많아진다더라, 뭐 어디가 좋아진다더라, 어느 정책 때문에 어느 분야가 화랑이라더라 이런 얘기 때문에 좀 우르르 쏠림이나 갈등을 겪는 경우가 오히려 많거든요. 정보의 범람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조금 본인에게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2019년 채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주목해야 할 점 중에 하나가 바로 AI 채용이 아닐까 싶어요. 네. 뭐 쌤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해보긴 했지만 그래도 3월 공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AI를 도입하게 된 이유를 먼저 민혁 쌤께서 말씀을 해주실까요? 그 한 명의 자소서를 평가하는데 3초에서 5초가 걸린대요. AI가 평가를 하면은 그때 보통 한 사람이 그 자소서를 읽는 데만도 최소한 뭐 3분에서 5분이 걸리다 보니까 10,000명을 평가하는데 AI가 하면 8시간. 예. 근데 만약 사람이 하게 되면은 일주일에서 뭐 열흘. 그러니까 이 효율성이라는 그 매력을 놓칠 수가 없죠. 사실 채용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효율성 측면에서 AI는 상당히 효율적이라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기업 입장에서는 속도의 차이일 뿐이지 필수적으로 도입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찬성입니다. 네. 뭐 향후 이제 대화를 나눠봐야 되겠지만 효율성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쌤은 마쌤도 이 효율성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AI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들어볼게요. 이제 뭐 효율성도 굉장히 큰 이유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객관성도 굉장히 확보가 된다는 점을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사람이 글을 읽게 되면 아무래도 내가 좋아하는 문장이나 표현이 있으면 조금 더 눈길이 가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글을 읽을 때랑 또 점심에 글을 읽을 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장님이 한번 혼나고 저녁에 글을 읽을 때가 기분이 다 다르고 이 평가도 마찬가지로 더 보수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평가자들의 주관을 조금은 배제하고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이런 객관적인 매력도 우리가 AI 채용을 도입하는 하나의 중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철엄 쌤도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학생 측면에서도 저도 찬성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일단 시대적인 흐름이 그걸 원하고 있고 그렇게 될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한 사람을 뽑는데 2005년에는 한 채용 비용만 96만 원, 97만 원 정도 됐는데 2010년대 들어서는 115만 원, 평균 115만 원인데 그 이상으로 점점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자꾸 다각도되는 평가 때문인데 실제로 근데 평가 비용은 채용 비용은 늘어났지만 실제 1년 안에 퇴사 비율도 같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2012년 이후 23.6%, 14년에는 25.2%, 16년에는 27.7%로 1년 안에 퇴사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한국경영자총연합회에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뽑는 비용을 너무 많이 들이기도 싫고 그리고 그게 유지도 잘 안 되니까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해야 되고 기업이 한다면 우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긍정적으로 또 열심히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저희가 그러니까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 구직자분들은 웬만큼 아시는데 저희 뭐 부모님들이나 취업을 잘 모르시는 분이 이렇게 채널을 보시다가 모르는 주제이실 수가 있어서 이거를 좀 명확하게 그 정의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AI 채용이라는 게 AI가 채용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도 영상에 나오지만 지원자의 생체 정보, 예컨대 표정, 음성, 뭐 육성, 뭐 눈빛,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지원자가 지금 거짓말하지 않고 진짜로 자기의 얘기를 하는지까지만 평가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면접장에 가면은
카메라가 있겠죠. 그러니까 네. 저희도 어떻게 보면 지금 AI 면접이에요. 지금 1번 카메라 막 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시청자들이 봤을 때 아, 저 조민혁 거짓말한다. 이거 알 수 있단 말이죠. 이거를 이제 카메라가 이제 대체할 뿐이지 그 생체 정보와 그 결과를 가지고 아, 조민혁 지원자는 R&D에 안 맞아. 또는 뭐 불합격이야.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AI 평가 그 결과를 하나의 그냥 레퍼런스 자료로 결국엔 면접관들이 좀 수고를 덜 수 있도록 보완적인 성격으로 채용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그 구직자분들이 겁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케이블 채널 중에서 상암 타임즈라는 프로가 있는데 그거 제가 좋아하거든요. 시사적인 네. 거. 2주 전인가 3주 전에 나와가지고 뭐 전문가도 아니죠. 그분들이 이제 정치적인 건데 AI 채용을 다루는데 좀 너무 오해의 소지가 있게 다루더라고요. 뭐 기계가 왜 사람을 갖다 평가하냐. 다 그러니까 이런 채용하는 식으로 것처럼. 네, 그렇죠. 무슨 터미네이터 영화 보듯이 뭐 되게 공포스럽다. 네. 뭐 이렇게 하고 뭐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그러니까 너무 좀 잘못된 방향으로 호도하는 경향이 있어서 구직자분들이 혹시나 이제 롯데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AI 채용을 한 2년 전부터 서류 자소서 평가부터 아주 꼼꼼하게 하고 있는데 그 기계가 또는 AI가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딱 보고 완전히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거는 아니다. 뭐 표절 검사라든지 아주 그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들만 별도의 평가로 수단으로 쓰는 거니까요. 좀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아까 민혁 쌤이 얘기해 주신 게 이제 AI는 속도의 문제지 점차 이제 많은 기업에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뭐 조금 전에 롯데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네. 말씀해 주셨지만 맞쌤이 볼 때 좀 이 AI 어느 기업까지 좀 퍼져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이? 거의 일단 대기업 위주로 시작을 해서 앞으로 뭐 전망을 보면은 중견, 중소까지 말씀하신 효율성이나 객관성 이런 그 혜택들이 있으니까요. 확대하려고 하는 추세고요. 대표적으로 일단은 지금 떠 있는 기업들만 하더라도 뭐 SK나 CJ 그리고 앞으로 뜰 롯데 이런 기업들에서 AI를 도입을 이미 했고 또 앞으로 더 확대한다고 말씀해 주셨듯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BGF 리테일이나 은행권에서도 국민은행, 하나은행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각 기업이 AI 전형을 각각 채용 프로세스 어느 시점에 도입하는지는 조금 상이하긴 해요. 그런 것들은 확인하고 지원을 해야 되고요. 또 번외긴 한데 추가적으로 CJ 같은 경우에는 서류에도 도입을 하지만 제가 어제 또 마침 그 공고가 떠서 한번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들어가 볼 겸 그 검색을 했었는데 이력서를 써봤는데 오른쪽 하단쯤에 그 AI 챗봇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취업 준비할 땐 없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지난해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AI한테 물어봐라. 대답을 AI가 대신 해주니 그런 서비스도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학점을 검색을 하면 4.5점 만점에 A+는 몇 점, A0는 몇 점으로 입력하세요가 나오고요. 그리고 뭐 직무를 검색하면 해당 직무가 기업에서 어떠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지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AI 채용과는 별개로 이런 AI 챗봇 서비스도 개발이 되고 있으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혹시나 만약에 내가 CJ를 뭐 지원을 할 게 아닌데 직무에 대한 자료를 얻고 싶다 하면은 굳이 지원하지 않더라도 이런 챗봇 서비스를 이용하면 실제로 정말 그 구체적으로 업무에 대해 그 실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알려주다 보니까 굉장히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됐고요. 이런 서비스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또 중요한 팁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구직자분들이 그걸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채용, 그게 뭐 서류 단계가 됐든 인적성이 됐든 면접 단계가 됐든 그게 문제다 아니다를 그걸 떠나서 공채라는 제도가 있는 한 AI 채용을 진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시 채용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 지원자가 이렇게 스프레드 되잖아요. 이렇게 넓게 분산이 되는데 네. 공채라는 이 제도의 성격상 한꺼번에 확 몰려서 지금 LG화학도 벌써 다음 주에 마감인데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업무가 소위 그 병목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거를 풀어줄 수 있는 거는 검토를 하다가 이제는 시스템적인 프로세스를 도입을 할 수밖에 없는 숙명이라 공채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저는 AI라는 이 채용 툴이 상당히 매력적이고 속도의 문제지만 계속 진행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서 네. 다만 이제 삼성은 공채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삼성은 AI 그 평가 툴을 도입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철엄 쌤도 이렇게 쭉 AI에 대한 활용 범위가 넓어질지 기업들에 쭉 퍼질지 그렇게 좀 동의하시나요? 네네. 사기업뿐만 아니라 실제로 공기업에서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금융공기업 최초로 AI 채용을 도입했거든요. 네. 실제로 사기업뿐만 아니라 공기업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AI 채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출 문제 알고 있어요? 자산관리공사 상황 판단. 어, 나 오늘 준비했는데. 아 진짜요? 네.
그러면 준비한 걸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면 그런 될 걸 것 같아요. 냈더라고요. 상황 판단 질문에서 한국 자당 굉장히 좋은 말씀 철원 쌤이 해주셨는데 동아리를 창단했던 2명이 비리를 저질렀는데 네가 후임 동아리 회장이다. 2명을 어떻게 향후에 처리할 것이냐. 같은 동아리원들은 그 창단 멤버지만 뭐 좀 탈퇴시키기를 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리더라면 어떻게 할래? 1분 그 주고 문제가 AI. AI 면접이에요. 그러니까 어. 카메라를 두고서 뭐 이렇게 뭐 CD가 얘기하듯이 하겠죠. 네네. 두 명의 창단 멤버가 있어요. 뭐 이렇게 해서 60초 동안 생각하면 여기 나오네요, 저 화면에. 시작하면 이제 한 90초에서 2분 동안 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생각은 뭐 이렇습니다. 뭐 창단 멤버더라도 리더 역할을 할 때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하면 삐 하면 이제 그게 녹음이 돼서 뭐 목소리의 떨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자산관리공사에서 평가를 실제로 했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하나 첨언을 하자면 기출 문제에 주목하는 게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게 AI 같은 경우는 보유한 질문이 기출에서 도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제일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게 마이다스 IT에 있는 그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기출 문제가 실제 질문할 수 있는 게 57,000개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만 분석한다고 해서 사실 되기는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AI 채용에 대해서 쌤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이 AI 시스템 도입이 채용 비리에는 어떻게 효과적이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채용 비리나 뭐 인사 청탁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AI 채용과는 조금은 성격이 다른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크게 봤을 때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그런 부정을 저지르는 임직원들의 어떤 뭐 직업관이나 윤리의식에 대한 개선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 AI와의 이제 연결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뭐 그 비리 아까 말씀하신 인사 채용에 있어서의 좀 부정적인 면들이 그동안 그 지적되어 왔던 상황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면접 때 그런 정성적인 요소가 작용할 수 있는 그 평가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조금은 합격 기준보다 점수가 낮은 사람을 좋게 봐주고 높게 평가해서 합격을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AI 채용이 일단은 면접 때 도입이 된다고 하면 빼도 박도 못하게 수치화된 데이터가 AI가 말해주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고 내가 한번 얘를 합격시키겠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이런 방법론적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 청탁이나 채용 비리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는 예방이나 조금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그래 하나의 방편으로서 AI 채용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민혁 쌤, 이게 실제로 채용 비리, 차단, 근절 여기에 좀 도움이 될까요? 그 기업에서 그 구직자의 합격을 결정하는 게 만약에 AI가 하는 거라면야 모르겠지만 그런 기업은 저는 당연히 없을 거고요. 인사팀의 가장 헤드, 뭐 사장님이나 부사장님 정도 전무님 그 정도 되는 직급에 그 정도면 한 회사를 한 30년 다니셔야 그 정도 직급에 올라가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과 여러 가지 상황을 접해 본 분이시겠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그러한 식견이나 통찰력으로 충분히 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비리 문제는 글쎄요. 그 개인의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개인의 문제인 거지 제도나 프로세스가 도입이 되는 거랑은 저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촘촘하게 이 시스템을 만들어놔도 잠깐의 유혹이라든지 다른 목적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거나 통제를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뭐 블라인드 채용이 비리와 어떤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영향이 있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너무 구직자분들이 네. 너무 확대해서 그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몇몇 개 기업, 특히 금융기관에서 작년에 은행 쪽에서 채용 비리들이 좀 많이 그렇죠. 일어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 자격증 취득하고 은행권 준비하는 친구들이 뭐 이거 너무 좀 불합리하고 그럼 난 이제 앞으로 은행권을 준비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건 아주 작은 부분의 결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여러분들 구직자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채용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려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철엄 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채용 비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찬가지에 동의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일단 친구들이 준비할 때 저는 확실히 도움이 될 거고 입시 비리라고 표현하긴 그런데 면접이라는 게 그 전에 들어갔을 때는 한 10분 정도 보고 준비된 거를 이제 막 말하면 속이는 건 아니지만 여튼 준비해서 할 수 있었다면 AI 채용이나 AI 면접 같은 경우는
제가 잠깐을 연기해서 준비해서 탄탄히 준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본인의 진짜 인성적인 부분, 성향적인 부분이 오롯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아예 저는 취업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기업에 입사하려고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학생이었다가 사회인이 되는 과정에서 본인에 대한 치열한 자기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의 AI 면접의 도입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부하고 또 생각해보는 그런 좀 중요한 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업 입장에서도 또 학생들 입장에서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의외로 우리 구직자분들이 보면 그 대화 화술에 약한 분들이 좀 많아요. 특히 공대생들 같은 네. 경우에는 그 면접 단계를 좀 얘기를 하자면 AI 면접 단계에서는 결국에는 카메라를 보고서 최소한 1분 정도를 쉬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를 좀 많이 불안해하고 공포스러워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가가지고 이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이게 사실 참고 자료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다고는 했지만 이런 경우에는 당락을 결정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내가 뭐 연구개발 뭐 부서에 배치가 돼서 해외 출장을 나가서 고객을 만나야 되는데 뭐 우리 회사를 대표하는 연구개발 관련된 프리젠테이션을 고객사 앞에서 해야 되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또는 뭐 얼굴 빨개지고 그야말로 학생 같은 태도를 보이면 아무리 학점이 높고 직무 역량이 우수하고 뭐 관련 자격증이 있더라도 지금 떠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얘기 들으면. 그러니까 네. 그거는 좀 더 별개의 다른 문제. 그건 AI가 아니더라도 불합격할 수 있는 사유로서 정당하게 작용될 수 있는 거니까 문과분들은 굉장히 잘해요. 문과분들은 상당히 잘하시는데 네. 공대분들 중에서 진짜 큰일 났구나 싶은 구직자들이 상당 부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왜 떨어졌나 나오셨던 분들은 그런 분들은 없었어요. 네. 근데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이렇게 보면은 좀 위험한 그런 분들이 있어서 혹시 그런 상황에 해당이 된다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카메라로 내가 직접 얼굴도 한번 찍어본다라든지. 아나운서 준비할 때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네. 면접은 사람과 하면은 네. 그 면접관이 어떻게 질문을 하고 눈을 마주치고 하다 보면 대화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카메라를 딱 보면서 익숙치 않은 사람이 하려면 더 어렵죠. 말도 더 딱딱하게 나오고 네. 안녕하십니까? 약간 AI 네. 말을 따라하게 되고 예. 공대생분들 그런 걸 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나요? 단계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바로 카메라 앞에서 할 수 없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람과의 평소 대화부터 시작해서 그게 꼭 뭐 취업에 대한 주제가 아니더라도 가벼운 뭐 스몰 토크가 됐든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내 직무 관련된 뭐 답변, 뭐 프로젝트 수행 경험 이런 식으로 좀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아까 마쌤이 CJ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이제 뭐 AI한테 궁금한 거를 물어보고 이런 쪽으로까지 이제 시스템이 좀 확장이 됐잖아요. 마쌤 개인적으로 AI가 좀 어디까지 확장됐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도 도입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신 게 있나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제 그 미래 사회에는 AI가 굉장히 고도화되고 발전되어서 채용 프로세스 전반을 맡길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평가 수단으로만 활용이 되고 있고 결정은 네. 사람 보는 눈이 아무래도 경험에서 조금 더 우러나와서 있는 사람이 하기 마련인데 나중에 정말로 이게 뭐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발전되고 우리 국민의 여론도 야 AI 진짜 이제 믿고 사람 뽑는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맡길 수 있겠다라는 시까지 좀 발달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소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철원 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조금 기준이 개선된다면 점차 도입되는 건 좋은데 지금 AI도 분명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기준을 산출하는 게 그 회사 자체에서 한 3년 전후에 고성과를 낸 사람들이 먼저 AI 면접을 해보고 그 데이터를 토대로 기준을 만들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 게 그러면 3년 내에 고성과를 낸 사람들이 그럼 기준이 되면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3년 전의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한 사람들은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도 아마존 얘기하셨지만 기존에 3년 전에는 고성과를 낸 사람들이 남성이 많았다 치면 여성이라는 이유로 조금 불합리한 경우가 생겨요. 물론 그런 데이터를 입력하고 나서 뭐 인종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50대 50으로 통계치를 맞추긴 맞추는데 아무리 기계가 해도 일단 입력돼 있는 걸 억지로 통계 수치를 끌어낸다 해도 지금 나온 걸로는 52대 48 혹은 오차 범위가 분명 생기거든요, 계속. 근데 기존에 고성과를 냈던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해외를 많이 했다. 이건 성 문제가 아니라 해외를 많이 나갔다. 그러면 해외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불합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약간 이런 기준 정리하는 데서 조금 더 정돈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쌤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AI 시스템이 당연한 수순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효율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제도인 것 같은데 네. 취준생들한테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뭐 아까 민혁 쌤이 문과생들은 그래도 잘하는 편이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문과생들도 면접이라는 게 두려운 게 사실이고 공대생들 같은 경우도 면접도 어려운데 시스템까지 바뀌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그렇죠. 실제로 취준생들이 많이들 물어보죠. 아니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네, AI 면접을 이렇게 사실은 그러니까 닥치면 물어보는데 네. 저희처럼 이렇게 뭐 사전에 미리 고민하고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부족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유형의 차이일 뿐이 지금 AI 그 채용은 계속 해오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까지 대화를 나눈 거는 카메라를 보고서 라이브로 그 재생된 그 지원자의 태도를 파일로 만들어서 이제 평가하는 거고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장에 가서 아침에 인성 검사를 따로 합니다. 이제 그건 카메라가 없죠. 표정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상황 판단이나 뭐 매우 그렇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AI 면접인 거죠. 그래서 네. 그걸 제출 버튼을 누르면 그 결과가 바로 임원한테 가요. 실시간으로. 그리고 그 자료를 보고서 아니 아까 전에 조민혁 지원자 본인이 꼼꼼하다고 했는데 오전에 지금 시험 본 그 인성 검사 자료 보니까 꼼꼼한 거에서 그렇게 높게 평가가 안 나왔다. 뭐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자료로서 지금 활용도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유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다르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결국에 구직자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거는 면접보다도 서류 단계입니다. 네, 서류 단계에서 내 자소서가 어제도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지난 하반기 때 합격한 SK 하이닉스 자소서인데 지금 다음 주에 이제 15일 날 마감인데 이거를 갖다 그대로 내가 선생님 내도 되냐라고 이제 물어보는데 저는 당연히 안 된다고 했어요. 이 분명 싱크로율을 따질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실도의 문제죠. 얘가 합격을 했어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면 적어도 뭐 제목이라도 좀 달아준다라든지 바뀐 어떤 이력이 있으면 추가를 좀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는 채용 담당자가 이제 이용을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항목을 안 바꿉니다 지금. 몇 개 기업들은 항목은 전혀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네. AI를 도입을 하니까 유혹에 휩싸이죠. 복붙. 을 하고 싶은 거야. 합격하는 친구. 근데 요거 잘 걸렸다 그러고 떨어뜨릴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런 소위 덫에 걸리지 마시고 적어도 몇 가지 사항 정도는 바꿔서 제출을 하시면 그 표절이라든지 또는 뭐 오타라든지 회사명 잘못되는 거라든지 싱크로율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좀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게임하는 것 같네요. 네. 그 다음 스테이지로 여러분들이 좀 넘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마쌤은 민혁쌤 제자들은 AI 아직 안 물어본다고 하거든요. 마쌤 제자들은 어떤가요? 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가 뭐예요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은 별로 없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 서류 시즌이다 보니까 서류 쓰는데 제가 지난번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공고 같으면 CJ라고 한다면 CJ 하반기에 뭐 대한통운 혹은 건설 쪽에 지원을 했었는데 문제가 비슷하게 나왔다. 근데 내가 합격을 했었는데 똑같이 쓰는 게 괜찮을까라는 물음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CJ가 서류 조정에서 AI를 도입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좀 말씀하신 질문들이나 유혹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제가 일단은 회사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생각을 해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영업팀에 있을 때 영업 보고서를 매달 작성을 하면 상황이 똑같거든요. 뭐 어느 순간 매출이 확 오르거나 매출이 막 급감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재과 시장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거의 일정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항상 매달 보고서를 갱신해서 제출을 해야 돼요. 근데 똑같은 얘기만 맨날 쓰면 한 1년 12달 똑같이 쓰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 노력을 안 하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변화가 좀 필요하긴 한데 근데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본질적으로 변화를 추구하기에 앞서서 그럼 어떻게 변화를 추구해야 될까? 내용을 조금 바꿀까? 아니면 형식만 좀 바꿀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6개월 전이잖아요. 지난 하반기 뭐 예를 들어서 CJ 대한통운에 붙었었던 자기소개서랑 지금 6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똑같은 기업에 똑같은 직무에 똑같은 자기소개서 항목이 만약에 떴다라고 가정을 하면 아니 그때 당시에도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여기 왜 입사를 해야 되고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서 썼을 겁니다. 근데 6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갑자기 그 이유가 바뀌거나 급격하게 내가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좀 마음가짐이 달라지거나 하진 않았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장 과정 같은 경우에도 뭐 20년, 30년을 살아와서 내가 형성된 가치관이 갑자기 6개월 만에 하루아침에 바뀌거나 하진 않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격의 장단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항목들은 내용적인 기조는 그대로 가져가지만 말씀하신 그런 성실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단어를 같은 뜻이지만 다른 단어로 바꾸는 패러프라이징이라든지 아니면 내용의 흐름을 조금 구성을 바꿔본다라는 노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근데 반면에 말씀하신 대로 6개월 동안 만약에 내가 무엇인가를 했을 때 그런 했었던 경험들을 쓰는 항목들 예를 들어서 내가 직무와 관련해서 인턴을 2달 했다, 청년 인턴을 했다, 혹은 뭐 내가 공모전에 도전을 해봤다 이런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그런 경험들은 좀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무와 관련해서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인턴 경험 바뀐 걸 쓰면 되고요. 뭐 최근에 가장 도전적이었던 경험을 써주세요. 공모전 도전했던 걸 쓰면 돼요. 이렇게 바꿔서 쓰면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지난번 건설 쪽의 그 영업 직무에서 이번 항목이 최근 동향을 묻는 항목 이번에도 또 똑같이 출제가 되었거든요. 이런 최근 이슈를 묻는 항목도 생각해보면 6개월 전이랑 지금이랑 찾아보면 있거든요. 근데 없어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부동산 경기가 좋았다가 안 좋은데 이거 쓸까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좀 사회 현상을 본질적으로 좀 파악을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당장 지난주만 하더라도 그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잖아요. 그럼 이게 과연 건설업종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화해 무드로 가면 뭐 북한 내에 경제가 발달할 것이고 그러면 경제에 맞춰서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을 것이며 이러면 국내 건설사들이 어떻게 보면 기회가 있을 것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기회가 막힌 것이나 다름없으니 네. 다른 쪽으로 진출을 해야 된다라는 식의 전개가 가능하거든요. 이런 네. 식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봤을 때 바꿔야 하는 항목, 조금 바꾸지 않더라도 구성만 어떻게 하면 구성만 좀 변환시켜볼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사실은 그 채용 담당자분들도 이제 보실 테니까 한마디만 드리고 싶은 게 좀 무리하게 난이도를 높게 가져가시는 거는 본인들한테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지금 얘기했지만 CJ 그 3번 항목인가가 뭐 경쟁사랑 비교를 하래요. 당신들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본인들 한 대리나 과장 정도 돼야 할 수 있는 일을 아직 신입사원 친구들한테 평소에 관심 있는 제품 하나를 선정해서 경쟁사와 대비했을 때 강점과 보완점을 갖다 쓰래. 물론 500자입니다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럼 물론 이제 또 채용 담당자는 그 정도 고민도 안 하고 우리 회사 입사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좀 구직 시장이나 이런 걸 좀 감안을 하시면 너무 무리하게 어렵게 하시는 거는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실 필요도 있고 네. 다음 주에 마감인 애경산업 같은 경우도 항목이 6개인데 1000자예요. 그 6000자 쓰란 얘기인데 별로 할 말도 없어요. 6000자를 지원 동기를 1000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도대체가. 네. 물론 이제 그거를 다 채우지 않아도 된다. 뭐 평소에 관심 그러니까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하시기보다는 좀 현실적인 구직자들의 상황을 감안을 하신다면 조금 더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고민을 해서 구직자들에게 다가가시면 구직자들도 제가 영리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90년대생들이 알아서 더 열심히 지원을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철영 쌤도 제자들이 지금 AI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사실 동일할 것 같아요. 지금은 서류 쓰느라 정신없고 기업 분석하느라 또 정신없어서 그건 좀 힘들지만 실제로 취준생 그 1,600명 정도, 1,589명을 조사해본 결과 취준생의 한 64.8%는 AI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하는데 실제로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응답에서는 한 53.2% 정도 준비 안 한다,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게 태반이거든요. 근데 AI 면접은 사실 면접 준비를 그동안은 따로 하셨다면 AI 채용은 특히나 면접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꾸민다고 돼서 될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 그냥 나라는 사람을 커뮤니케이션화하고 나라는 사람의 인성과 성향에 대해서 직접 진짜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탐색 질문 같은 경우는 30초 주고 60초 동안 대답하게 하거든요. 그것까지는 그냥 내가 예비로 해서 꾸밀 수 있다지만 꾸민다기보다 연습할 수 있다지만 상황 질문 같은 경우도 그렇고 탐색 질문이 기본적으로 60초 안에 60문제를 체크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내가 막 꾸며. 그럼 체크 다 못해요, 60초에. 그럼 그거 내 성향 그대로 드러나고 거짓말하면 사람이 완전 못돼 먹고 연기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표정으로. 다 드러나요. 신뢰도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내가 면접 때문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 AI 면접을 준비하시면 본인 인생에도 좋아요. 왜냐, 자기 성향을 분명하게 안다는 거, 자기 이해가 잘 된다는 거고 상황 면접은 대화체거든요. 이런 상황이었다. 친구가 지갑을
데이트를 갔는데 지갑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죄송해요. 제가 지갑을 놓고 왔는데요 하면서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대화체로 그 사람한테 말하는 걸로 하거든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상황을 설명하거나 그 사람을 공감해주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요즘 공감 능력이 조금 부족하시단 말이에요. 이런 면접 준비를 하실 때. 이게 실제로 근데 근무에 들어가서는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과 공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실제 연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또 AI 면접 하나 늘었네? 또 채용 더 어려졌네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진짜 심도 있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쌤은 또 어떻게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AI에 대해서 얘기는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조언할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러니까 처음 방송에도 말했지만 해보자라고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AI를 만약에 안 접해본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좀 해보라고 말을 해주고 싶은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라고 한다고 하면 일단 내가 만약에 부지런하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채용 박람회를 가던 우리 학교의 취업 지원처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면 가보던 근데 만약에 내가 집에서 그냥 움직이는 거 싫고 서류 쓰느라 바쁜데 집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그 마이다스 IT 이네어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무료로 한 5분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해봤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한 이력사항만 조금 그러니까 뭐 이름이랑 핸드폰 번호, 기업 정도만 기재를 하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5분 정도로 어떻게 파악을 해요? 좀 60분을 다 해봐야죠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고 하면 이제 마이다스 IT 이네어 그 홈페이지가 아니라 채용 홈페이지에 가셔서 채용 공고를 눌러보시면 상시로 항상 그 올라와 있는 공고들이 있는데 경력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고들을 눌러서 보면 항상 서류 전형 이후에 그 이내용, 그러니까 그 AI 면접 전형을 온라인으로 반드시 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류 지원만 하면 AI 면접을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들도 있으니 공짜로 볼 수 있는, 집에서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 이런 거 놓치지 않고 한번 참고해서 지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AI 채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포트의 조민혁, 커리어 칼리지의 이철럼, 그리고 더 빅스터디의 마민영 컨설턴트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빠르게 변화되는 직업 트렌드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짚어주는 시간, 신비한 신직업사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채널 채널 고정! 취준생에게 물었습니다. 직장인이 가장 부러울 때는? 목에 착 감기는 사원증. 열심히 일한 뒤에 마시는 한 잔의 커피. 스치듯 안녕일지라도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월급날. 부러우면 지는 거다? 부러우면 한국직업방송 취업이 보인다와 함께하세요. 매일 오전 11시 높은 취업의 문턱에 에스컬레이터가 되어줄 생방송 취업이 보인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우리가 1년에 사용하는 일회용 컵 약 260억 개. 플라스틱 컵이 분해되는 시간 최소 500년. 지구도 한 번 쓰고 버리실 건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나부터 시작입니다. 한국직업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첩의 시작 접종부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미래 유망 직업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신비한 신직업사전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경기도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이혜진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이혜진입니다. 네, 오늘 이천에는 어떤 채용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곳은 이천시 백사면 2여로에 위치한 화장지 등 펄프 및 종이 제품 제조업체 불임재지 주식회사입니다. 이번에 4.5톤 회사 화물차 운전 및 화장지류 배송 업무를 담당할 배송 납품 운전원 1명을 모집합니다. 이천에서 수도권, 충청권 내 물류창고로 하루 2번 이상 운송하게 되며 상하차 업무 및 팔레트 회수 작업을 함께 해야 합니다. 지원 자격으로 학력은 무관하나 경력은 1년 이상 있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급여는 상여금 포함 3천만 원 이상으로 식대와 특근수당 등은 별도로 지급합니다. 접수 마감은 채용 시까지로 이력서를 방문,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접수한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1년 이상 경력의 배송 및 납품 운전원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다음 소개해드릴 곳은 이천시 마장면 억만리로에 위치한 식료품 제조업체 주식회사 미가인 F&B입니다. 이번에 해썹 업무 및 식품위생 관련 법규 업무를 담당할 생산품질관리사무원 2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으로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며 워드 프로세스 및 엑셀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급여는 연봉 2,400만 원 이상으로 면접 후 조정한다고 합니다. 접수 마감은 4월 5일까지로 이력서를 방문, 우편, 이메일로 접수한다고 하니 자세한 채용 정보를 확인하신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생산 및 품질관리원 2명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인천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인천 고용센터의 우정민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고용센터 우정민입니다. 네, 오늘 인천에는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식회사 덕성사입니다. 주식회사 덕성사는 인천시 서구 원창동에 위치한 인쇄 회로기판 제조업체로 전기 전자장비 기술 영업원 1명을 구인합니다. 경력은 무관하나 학력은 대졸 이상인 자를 구인합니다. 근무 시간은 주 5일 근무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근무하고 임금은 연봉 2,500에서 3,300만 원 수준입니다. 실제 수주관리, 납품관리 및 세금 계산서 발행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인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취업지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기 전자장비 기술 영업원 1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경력 무관하게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식회사 이건에너지입니다. 주식회사 이건에너지는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에 위치한 집단에너지 관련 업체로 산업용 보일러 설치 수리원 1명을 구인합니다. 경력은 무관하나 학력은 고졸 이상인 자를 구인하고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임금은 시급 8,460원이고 실제 열 병합 설비 관련 보일러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입사 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인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취업지원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건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빠르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기와 인천 지역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내가 원하는 일, 또 해보고 싶은 일을 찾아서 여러 직업에 다양하게 도전하는 취업준비생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미래 유망 직업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시켜줄 신비한 신직업사전 시간입니다. 네, 직업 트렌드는 물론이고요. 다양한 직업 세계 정보까지 소개해 주실 분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김진관 연구원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고용정보원의 김진관입니다. 네, 진관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은 3일절이라 다 함께 쉬는 날이어서 또 진관쌤을 보지 못했는데 연휴 좀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뭐 특별한 걸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좀 너무 쉬고 싶어가지고 네. 집에서 잘 쉬었고 대신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수고해 주셨던 많은 분들을 좀 기억하면서 네, 보냈습니다. 아, 정말인가요? 네, 당연하죠. 쉬실 때 좀 어떤 거 하면서 쉬시는 편이에요? 그냥 자요. 자고 TV 보고 먹고 약간 자고. 네. 제일 좋죠. 네, 저희가 또 세트를 바꿨거든요. 네, 네. 오늘 아, 맞아요. 네. 보시고 소감이 어떠신지. 저도 아까 딱 보자마자 세트가 바뀌었네 이러면서 당황했는데 약간 높아져가지고 공중에서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조금 들어요. 저희도 공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죠? 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좀 새롭게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신비한 신직업사전 저희 잡정보센터의 곰돌이 푸 진관쌤 오늘은 어떤 직업을 꿀단지에서 꺼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꿀단지에서 나올 직업이 진로 체험 코디네이터라는 직업입니다. 네.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그 두 분은 학창 시절에 어떤 직업이 되고 싶으셨어요? 저는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네. 아나운서였어요. 아나운서가 네. 되고 싶으셨어요? 네, 저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네. 교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싶으셨어요? 싶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갑자기 왜? 왜 물어봤냐면 사실은 교사 같은 경우는요.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직업이거든요. 그 이유가 자기 눈에 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아나운서나 뭐 리포터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직업이 뭘 하는지 잘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직업에 많이 가고 싶어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 학생들의 눈에 보이는 직업들은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곳에 가서 좀 직업 체험을 해보면 학생들의 진로나 직업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바뀌긴 하는데요. 그래서 진로 교육에서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직업 체험이다라고 해가지고 몇 년 전부터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네. 뭐 한국 잡월드가 생기거나 아니면 각 지자체별로 그렇게 직업 체험 기관들을 많이 설립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데에서 직업 체험을 하는 것도 물론 너무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직업 현장에 가서 체험해보는 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학생들 진로 발달에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학생들이 직업 체험을 하러 직장에 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진로 체험 코디네이터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직업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진로 체험 코디네이터 굉장히 요즘 시대에 필요한 직업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진로 체험 코디네이터 직업을 준비해 오신 이유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본이나 핀란드 같은 경우는요. 직업 체험 장소를 제공하는 게 곧 기업의 사회적 기부라는 뜻에서 여러 기업들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인식이 부족한 편인데요.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직업 체험 기회를 지원하고 또 제공에 대한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그 진로 체험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어서 오늘은 이 직업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신직업 진로 체험 코디네이터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 어떤 직업인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길거리를 오가는 수많은 발걸음들, 누구보다 바쁘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쫓고 있는 꿈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저 PD요, 래퍼, 수학 교상, 약사가 되는 것입니다. 요리사 쪽으로 꿈인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수만 가지 장래 희망을 위한 직업. 잘 모르겠어요. 처음 들어보는데. 진로 찾아주는 그런 거? 진로 정해서 맞춰주는 거. 가이드 해주는 그런 사람 같은데 느낌상. 진로 체험 코디네이터란 어떤 직업일까요? 진로 체험이란 학생이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 체험과 진로 캠프 및 진로 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토론, 실습 등 진로 탐색 활동과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험 실습, 토론, 프로젝트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요. 오후에는 자유학기 활동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하고 싶어하는, 선택하는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됩니다. 자유학기제 동안 학생들은 기업체에서 직업을 체험해보거나 희망하는 직업의 멘토에게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학생과 직업체험을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진로체험 코디네이터는 교육청이나 각 지자체의 진로직업지원센터 그리고 기업 등에 근무하며 진로체험이 가능한 곳의 정보를 파악하고 학생들에게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로체험 코디네이터의 업무는 직업 연계 업무와 프로그램 개발 업무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직업 연계 업무는 다양한 직군의 직업인을 학교 또는 학생과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사전에는 직업인 강사님들을 섭외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일날은 저희가 직업 체험하시는 거 강의 보면서 학생들 반응도 살펴보고 그리고 강사님들한테 추후에 피드백도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진로 교육을 위해 학교에서 진로 체험 코디네이터는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합니다. 자유학기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진로가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진로에 대해서 배우는 것 중에 직업인을 만나보는 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이제 진로 체험 코디네이터가 있으니까 저희한테 다양한 직업군들도 소개해 주시고 또 매칭도 해 주시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도움이 되죠. 진로 체험 전문가가 근무하고 있다는 한 반도체 회사입니다. 진로 체험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보다 넓은 세계를 알려주고 체험에 참가한 학생들을 위한 수료증 작업까지 모두 진로 체험 전문가의 손길을 거치게 되는데요. 기획부터 마무리까지 기업의 유능한 진로 체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기업에서 진로 체험은 주로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을까요? 국내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사회공헌팀에서 이제 전담으로 맡아서 직업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밖에 이제 사회공헌에 대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부서가 편성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커뮤니케이션 팀이라든지 아니면 대관 관련 부서에서 그러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학생, 학부모를 위한 맞춤형 진로체험 콘텐츠를 기획하는 것도 진로체험 코디네이터의 역할입니다. 청소년을 만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청소년을 위해서 진로직업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전문적인 지식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교육이나 상담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교육학이나 청소년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등을 전공하는 것이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해외의 직업 체험 사례에서 유추해 볼 때 성장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기업체에서 직접 직업 체험 코디네이터를 둬서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자유학기제를 지원하는 업무에 진로체험 코디네이터가 중점을 두고 있다 보니 그 대상이 약간은 중학생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 대상이 확대되고 또 방법도 다양화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진로체험 코디네이터의 진출 방향도 확장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진로 체험 코디네이터 영상으로 살펴보고 왔는데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뭐 특별히 갖춰야 할 교육이나 자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분야는 전공이나 자격에 크게 구애받는 분야는 아닙니다. 하지만 직업 상담사나 청소년 상담사 등과 같이 업무와 관련된 자격을 보유하거나 이를 활용해서 교육을 하거나 상담을 했던 경험이 있으면 이 분야에 진출할 때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체험 대상이 청소년이다 보니까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학을 하거나 청소년학, 또 심리학, 사회복지학, 사회학과 같은 사회과학 분야를 전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업과 연계해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기업 경영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서 또 경영학을 전공하는 것도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진로 체험 코디네이터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 과정은 없는데요. 직업과 산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또 체험할 수 있는 사업체를 섭외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기업체에서의 근무했던 경험이 최소한의 요건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드라마에서 입시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지금 이것도 진로 체험 코디네이터잖아요. 네. 이 진로 체험 코디네이터가 가져야 될 역량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전적으로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신뢰감을 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네. 이 일을 하려면 체험처를 발굴하고 또 체험자와 사업장을 연계시켜야 하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들의 방문 예약과 또 일정들을 정리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시간 관리, 일정 관리 능력을 비롯해서 또 협상을 잘하는 능력도 필요하겠습니다. 또 평소에 청소년의 사회적인 문제와 또 가치관의 변화를 유의 깊게 관찰하고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관심과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틈틈이 습득해 놓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시간 관계상 진로 체험 코디네이터의 향후 전망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어떻게 예측을 하시나요? 정부에서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지금 진로 직업 체험 지원 센터라는 것을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서울시에는 25개 자치구 전체에 이런 센터들이 세워졌고요. 그리고 다양한 지역 지자체에서도 계속 이 센터들을 늘려나가고 있는데요. 진로 체험 코디네이터가 여기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가 지금까지는 아직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확장되느냐에 따라서 진로 체험 코디네이터의 그 직업 전망도 결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업체에서 자신의 사업장을 직업 체험처로 공개하는 것을 약간 꺼리고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인식 개선이 얼마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진로 체험 코디네이터의 전망도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앞으로의 보다 더 밝은 전망이 기대되는 진로 체험 코디네이터란 직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비한 신직업사전 한국고용정보원의 김진관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금요 스페셜 특집 재밌게 보셨나요?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